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1회 동영 모의고사 같이 보고 있고요. 11번부터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서는 아들의 이름이 김철수예요. 그랬을 경우에 부모님이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은 호칭이라는 것은 이제 철수를 부를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라는 거고요. 지칭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철수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킬까라는 것이 바로 지칭어입니다. 호칭, 그쵸? 부모님이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아들한테 당연히 철수야 라고 부르겠죠. 맞아요. 철수의 직장 사람들에게는 뭐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또 직장 사람들 간의 그 청자와의 관계가 있으니까는 뭐 김철수 과장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철수가 결혼한 경우 가족에게는 이제 아범은 뭐 집에 들어왔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 철수는 집에 들어왔니? 라고 하는 것보다, 그쵸, 아범은 들어왔니? 라고 이제 아범으로 가리킵니다. 그 밖에 사람에게 이제 철수의 직함이 사장일 경우에 이제 김 사장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우리 김 사장이 이번에 내 차를 바꿔줬잖아 라고 하는 건 어색해요. 그러니까 동창회 나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번에 그 김 사장이 내 차를 바꿔줬어. 뭐 그리고 교수라고도 많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홍 교수가 말이야 이번에 나를 뭐 어떻게 해줬어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맥락입니다. 전혀 맞지 않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녀를 그 밖에 사람에게 부를 때는 철수 혹은 아들, 딸로 부를 수가 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이렇게 어디 식당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사줬는데 거기 정말 맛있더라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뭐 김 교수가 우리 뭐 박 사장이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과 관계된 사람이 아닐 경우에 직함이나 학위로 이제 부르면은요, 당연히 뭐 자랑하는 느낌이 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럼 12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에 김씨가 어긴 것이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법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협력의 원리가 있고 이제 공손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태도의 경륜, 뭐 질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 양의 경륜 뭐 그런 거고,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데 구체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둘씩 짝을 이루거든요. 요령과 관용이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칭찬과 겸양이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동의의 경륜이 이제 혼자 이제 있습니다. 요령의 경륜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한 적게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크게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것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문을 좀 닫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가장 부담을 느낄 만한 표현은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 문 좀 닫아! 빨리 닫아!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그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저기 시간이 되시면 조금 문 좀 거기 닫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좀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특별하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요령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용의 경륜은 뭐냐면 똑같이 부탁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막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저에게 와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한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선생님, 제가요 진짜 머리가 좋고요. 내가 국어는 이제 항상 고등학교 다닐 때 1등급만 맞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이건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강화한 거예요. 그리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용의 경륜에 부합하는 말하기는 어떤 말하기냐면,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요 집중을 잘 못해서 또는 국어를 평소에 잘 못해서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은 화자, 말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지금 최소화한 거죠. 자기가 집중을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부담을 주는 표현을 크게 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관용의 경륜에 부합하는 말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의 경륜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 겸행의 경륜은 자신에 대해서 약간 비방하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의 경륜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걸 제안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의 제안이 영 마땅치 않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동의의 경륜을 지켜야 되는데 나도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되면은 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 대안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 말도 안 돼. 내 생각은 이래라고 이제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점을 깐 다음에 최대치로 쌓은 다음에 다른 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동의의 경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씨의 어떤 말하기를 한번 볼게요. 박 씨가 이제 오늘이 휴가인데 이렇게 출근해서 제 업무를 도와주시니 진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유 안 그래도 오늘의 유치원 운동이었는데 아유 진짜 거기도 못 갔지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박 씨가 부담스럽겠어. 그렇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정말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륜이에요? 그렇죠? 요령의 경륜에 위배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김 씨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에 위배가 된다. 여러분이 공손성의 원리에 따른 문제는 반드시 예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문을 잘 살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같이 갈게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사실 이거 비문학 제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밑줄 친 부분만 뚝 떼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문학을 내용과 형식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는 것이다. 문화작품의 특성이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형식에 따라 온문과 산문 그리고 전달 방식에 따라 구비문학과 기록문학 그리고 표현 양식에 따라 서정서사 극 혹은 서정서사 극 교술로 묶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러분 13번 문제는요. 지식적인 문제입니다. 즉 묻는 거죠. 교술관리가 뭔 줄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교술관리에 속하는 문학의 관리가 뭔 줄 알아?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교술관리는 그리고 수필관리가 대표적으로 속하는 그런 관리이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험을 담는 그런 관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서정관리를 세계의 자아화라고 표현을 해요.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서정관리를 우리가 세계의 자아화라고 해요. 세계의 자아화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교술관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아의 세계화예요. 자아의 세계화. 즉 자기가 겪는 현실, 세상, 사회 현실이 바로 무엇인가를 그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술갈래에 속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현대의 갈래 중에서는 수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 갈래에서는 우리가 물론 수필 당연히 속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형식상으로 운문문학인데 가사문학이 그리고 고려시대의 경기체가가 특이하게도 형식은 운문인데 내용은 교술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술갈래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글의 갈래를 찾으시면 돼요. 가사가 교술갈래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예전에 같이 공유를 좀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이 교술갈래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외워야죠. 문학을 공부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그 작품에 대한 글의 갈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글의 갈래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시조인가, 이게 가사인가, 이게 고려가요인가, 이게 뭐 고대 뭐 가요인가를 향가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그게 바로 문학을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비문학과 문학의 약간 다른 점은 문학은 약간 그래도 사전적인 지식이 좀 깔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제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1번 윤선도의 견해요도 흔한 작품이에요. 흔한 작품. 그래서 많이 접했을 만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조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사실 2번만 약간 생소해요. 작품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 거, 교술갈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조는 지극히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예요. 연시조죠.
슬프다 즐거우나 옳다하다 그르다 하나 내 몸이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연하온 일이야 분별할 줄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만 도를 닦겠다. 즉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내가 잘 하겠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잘 이제 갖추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윤선도의 견해요가 되겠습니다. 이 글의 관리는 바로 시조입니다. 시조. 제목을 제가 좀 드렸으면 쉬웠으려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목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어렵게 접근을 해봤고요. 이번 문제는 얘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박인의 선상탄이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조금 소화를 못 하실 수도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시조든 그리고 가사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운문 갈래로서 얘네들은 모두 사사조의 형식을 취합니다. 물론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음보의 율격을 취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행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사는 사사조,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쭉 줄글처럼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사음보의 율격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사음보의 율격을 보이기 때문에 율격 자체로 글의 갈래를 파악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작품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의사 사마의 진동영 나려오니 관방 중지에 병이 깊다 앉아실라.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가사라는 게 교술갈래라는 게 어떤 자신의 경험치를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선 자신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할 일만 분별 있게 잘 하고 살리라 라고 하는 자신의 다짐, 주관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나를 이제 어디로 이제 임금께서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역시 바로 가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죠 송순의 면왕정가입니다. 너무너무 대표적인 가사 작품이죠. 부동산 한 줄기 매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대처와 제열봉이 되었거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에 무슨 짐작을 하겠느냐. 7급의 함대 훔쳐 문득문득 이렇게 버린 듯 그렇게 이제 언덕배기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처해져 있는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그러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사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유명한 관동별곡이죠. 관동별곡의 글의 갈래가 가사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 있었더니 내가 담양에 누워 있었죠. 그래서 자연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중림에 누워 있었더니 관동 800리에 그 관자사를 임금께서 맡겼다. 어와 성원이야 갈수록 끝이 없구나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선상탄과 약간 유사하죠. 그래서 임금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가지고 그곳으로 떠나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정갈래, 시조와 같은 것들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고요. 교술갈래에 속하는 이와 같은 가사는 형식은 운문이지만 자신이 겪은 경험, 어떤 세계에 대한 경험을 담아놓은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이 이어갈게요. 국어의 의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 모음조화 현상이 이제 갈수록 많이 붕괴가 되어가고 있고 많이 파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우리가 용언이 활용하는 가운데 만나는 어간과 어미 안에서는 이 모음조화가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비슷한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뭐 송알, 쌀이페, 은구슬, 뭐 조롱조롱 뭐 이렇게 해서 뭐 헐헐 그다음 뭐 송알송알, 뭐 퐁당퐁당 뭐 이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의성어, 의태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밭에서 받침은 완전히 파열되며 발음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밭에서 지금 받침이 티읕이잖아요. 티읕의 대표음은 바로 디귿입니다. 그쵸? 어쨌든 티읕은 우리가 파열음이에요. 그래서 기역 그리고 디귿 그리고 비읍이 이제 파열음이고 거기에 속하는 이제 거센 소리 뭐 된소리가 모두 파열음이에요. 그래서 파열음이기 때문에 이제 파열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에 오는 파열음은 완전하게 파열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항상 먹는 밥 있잖아요. 초성에도 비읍이 쓰였고 그리고 종성에도 지금 비읍이 쓰였잖아요. 그런데 초성에 쓰이는 비읍은 파열음 비읍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파열이 돼요. 그런데 이 비읍은 똑같은 비읍인데 끝소리 오면 파열되지 않아요.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밭에서 받침은 완전히 파열되면 발음이 된다, 틀립니다. 파열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죠. 근데 파열음이 음절 끝위치에 올 경우 터뜨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닫힌 상태로 발음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음에서 마찰음의 개수는요. 시옷, 그리고 쌍시옷, 그리고 히읗 이렇게 3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음운 대립이 3중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기역, 쌍기역, 뭐 키역, 그 다음 비읍, 뭐 쌍비읍, 피읍과 같은 것이 바로 3개가 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제 결합으로 어떤 3가지의 갈래를 갖춘 것 같지만 여러분 서로 이제 어떤 관련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3가지로 다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이제 뭐 발음되는 위치도 똑같고 그리고 파열, 뭐 마찰, 뭐 파찰의 어떤 소리 내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삼지적 상관속을 말할 때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3중 체계를 갖는 우리 음운의 체계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다음 15번 갈게요. 한자 문제입니다. 이음절에 한자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의 강박적 태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얘가 강할 강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활궁자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벌레 회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활처럼, 뭐, 짐승, 벌레처럼 강하다라고 해서 강할 강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제방변이에요. 또 손으로 하는 작업으로 치다라는 뜻이 오고 있고요. 이게 흰 백자잖아요. 그래서 이 백에서 음이 유사하게 와서 박이라는 그런 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이 되겠는데, 이 강박의 뜻은 한 마디 안에서 3개 강하게 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3개 연주하는 박자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조강지처를 보셨던 거 생각이 나시죠? 그때 조자가 이제 지개미 조자에다가 격앙자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격앙자 특히 뭐 쌀미자가 있기 때문에 뭐 곡식과 관련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고요. 여기도 쌀미자예요. 그래서 지개미 박자예요. 그래서 얘는 쌀개와 지개미를 지개미예요. 지개미. 쌀개와 지개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우리가 강박이라고 합니다. 전혀 여기서 부모의 어떤 억압적인 태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강박의 뜻은 아니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굳셀 강자로 쓰이고요. 칼도자가 있어서 칼은 어떤 맹렬한 기세가 있기 때문에 굳셀 강자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얇을 박자, 얇을 박자라고 합니다. 얘가 펼붓자거든요. 지금 얘가 펼붓자인데 지금 이 펴다라는 거예요. 뭔가 쭉 이렇게 늘어놓아 펴다. 그러면은 풀더미를 초두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풀더미를 이렇게 쫙 이렇게 펴 놓으면 그것이 밀도가 농도가 얇아지고 엷어지겠죠. 그래서 엷을 박자입니다. 그래서 강박 할 때는 우리가 남의 뜻을 매우 딱딱하고 인정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강박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각박한 세상, 뭐 강박적인 사회 뭐 이렇게 말할 때 뭔가 딱딱하고 인정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요. 강할 강자 그대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백에서 박자가 오고 있고 요 책받침이라고 하거든요. 책받침은 뭔가 진행하다 가다 뭐 누르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와서 바로 핍박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핍박할 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박이라 할 때는 강할 강자에 이렇게 책받침이 있는 흰백자와 만난 핍박할 박자가 쓰인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나 어차피 한자 못해 라고 넘기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해주세요. 나올 때마다. 그럼 됩니다, 여러분. 다들 그냥 넘겨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걱정만 해요. 하지 마시고요. 나올 때마다 쌓아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구세 강자 그리고 핍박할 박자가 쓰인 강박은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을 억지로 따르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불어서 어떤 생각, 감정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받는 것도 우리가 강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16번을 갈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알아보겠어요. 어느 하나의 자음이 바로 인접하거나 격리되어 있는 다른 자음의 자질의 영향 때문에 그와 같거나 공통점이 많은 다른 자음으로 되는 현상을 자음 동화를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음이 이제 인접한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같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우리가 자음 동화라고 하죠. 자음 동화의 뭐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비음화가 있고 뭐 유음화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 양순음화 연국의 음화도 여러분 자음동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음화, 비음화 같은 것들은 자음동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연국의 음화 그리고 우리가 뭐 양순음화 같은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도 자음동화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자음동화 특히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기 팁을 드렸어요. 바닷가 나무 아래 있으면 마음이 랄랄라. 바닷가에 가면 마음이 하지 말게요. 그냥
랄랄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음이 아닌 팀들이 바뀌면 되는 건데 얘가 비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이제 비음으로 바뀝니다.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선 비음이 바로 리을이잖아요. 얘가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거고 이 바닷가 랄랄라 때문에 사실은 요 비음의 환경을 외우는 건데 지금 둘 다 비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둘 다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비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그리고 리을은 니은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닷가 랄랄라예요. 그래서 얘는 미음, 얘는 니은으로 바뀌어서 금요, 비음화가 맞고요. 여러분, 얘 밭과 이랑이 만나면은 얘는 우리가 살소리 현상도 제가 우란, 모나미, 아비 해서 이제 환경을 드렸어요. 암기 팁을 드렸는데 얘는 아비죠. 앞말에 지금 이모음 계열이 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앞말에 이모음 계열이 오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니은 일단 첨가가 돼요. 니은 일단 첨가가 되고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도 나타나요. 니은 첨가 현상. 그리고 일단 니은이 첨가가 되니까 요 티읕의 대표음이 바로 디귿이 되잖아요. 디귿과 니은이 지금 비음화를 일으킬 만한 환경이 된 거예요. 바닷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반니랑.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과 비음화가 둘 다 진행이 되므로 이제 비음화가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비음화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30과 6이 만나서 압이죠. 앞말 플러스 이모음 계열이 왔습니다. 여에는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니은 음이 첨가가 돼서 36이 됐어요. 그래서 살소리 현상,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비음화는 아니죠. 얘는 바닷가 나무에서 기역과 미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응으로 바뀌어서 국물이 되었기 때문에 비음화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7번 같이 갈게요.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때 요 제가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와 부터 나타나야 돼요. 물론 지금 요 차 있잖아요. 이 차를 제가 의도적으로 띄었는데 원칙상 띄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릴 때는 요 이 띄고 차도 맞지만 붙여 쓰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제 몇 회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그 머리말에 달아뒀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운로드 받으신 그 시험지를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제와 그 옆에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회를 일부러 띄었어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사실 아라비아 숫자와 그 옆에 나오는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많은 부분 붙여 쓰거든요. 근데 일부러 띈 거예요. 여러분 띄어쓰기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제2 띄고 차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의 정체는 여러분 접사입니다. 그래서 뒷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귤 100여 개가 있다라고 할 때 여가 그 수를 넘다라는 것을 뜻하는 여러분 접사입니다. 그래서 붙여쓰기 해야 돼요. 붙여쓰기. 접사니까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 3, 4번은 모두 틀린 건데 짜리는 그만한 수나 양 가치를 가진 것을 뜻하는 접사를 우리가 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붙어서 나타나야 돼요. 한번 써볼까요? 익숙해지게 10, 원짜리 이렇게 가야 돼요. 짜리, 원짜리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 몇 입씩 주고 사는지 기억이 안 나라고 할 때 여러분 식은요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을 뜻하는 여러분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입에 어울려서 붙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몇 띄고 입식, 씩은 앞말에 붙인다. 걔는 접사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갈게요. 여러분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매입은 모두 가져오는 거죠. 판매, 매각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매자가 쓰이냐면은 살매자가 써요. 살매. 그리고 얘는 팔다 매자가 써요. 여러분 사다 매자 그리고 팔다 매자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한자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렸던 것이 사는 게 복잡하냐 파는 게 복잡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는 게 더 간단하죠. 돈만 내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파는 거는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에 내가 그걸 판다라고 할 때 사진도 찍어야 되죠. 매력적인 문구로 홍보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팔다 매자가 선비사자가 위에 하나 더 얹혀져요. 볼게요. 여러분 기억이 지금 살매자가 들어오는데 얘가 이제 살매자예요. 살매자.
그물에, 이게 그물망자거든요. 그물에 재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를 지금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비 사자가 하나가 더 얹혀지면은 얘가 이제 팔다 매자가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한 거죠. 선비 사자가 얹혀진 것처럼 팔 때는 젠틀하게 팔아야 돼요. 어쨌든 삶의 그리고 팔매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우리 이거 매양매자는 뭐 많이 아시는 한자죠. 그리고 많은 한자의 구성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양매자예요. 19번 같이 갈게요.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의 특성에 따른 이 분류를 고려할 때 말이 어렵죠. 그쵸?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이 뭐 토끼, 뭐 자라,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이 작품의 분류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는 우화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화소설. 우화소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즐겁게 놀고 이튿날 왕께 하직하고 별주부의 등에 올라 만경잡아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가지고 육지에 내려 자라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한 번 속은 것도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거늘 하물며 2번까지 속었소냐. 내 너를 다리뼈를 줄여보낼 것이로되 10분 용서하오느니 너희 용왕에게 내 말로 이리 전하여라.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내었다 넣었다 하리요. 신출기모란 꾀에 너희 미련한 용왕이 잘 속았다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끼가 나오고 자라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화소설에 대한 그런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동물이나 식물에 의탁해서 나타난다라는 게 우화소설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여러분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신화에서 혹은 전설에서 나오는 그런 맥락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항상 비유적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화소설은요. 우의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은 이 우화소설 자체가 동물들을 인물로 하고 있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 세계를 인간을 드러내어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 우의적 표현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우화소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동물들을 인간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어떤 경계함을 주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20번입니다. 표준 발음이 2개인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음이 있고 의의가 있으면 얘는 반드시 발음이 하나예요. 이로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음이 있고 의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발음이 돼서 띠로 발음이 돼요. 근데 문제는 얘인데 지금 뒤에 어가 왔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띠 어쓰기가 사실은 원칙상의 발음이지만 요 이가 요 뒤에 오는 어에 영향을 주어서 이모음 순행동화를 또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띠 여쓰기도 발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 표준 발음이에요. 그래서 띠 어쓰기도 맞지만 이가 뒤에 어에 영향을 주어서 띠 여쓰기도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유희만 맞고요. 그리고 얘는 타니 발음만 맞아요. 그래서 이모음 순행동화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이에서 그러니까 이가 요 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면 이 모음은 우리가 이, 에, 위, 왜, 아, 오에서 단모음 체계표를 그려낼 때 이 모음은 전설 모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는 후설 모음이에요. 그래서 전설 같다고 후설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를 딱 첨가를 해 주어서 이 모음 순행동화의 영향으로 열을 만들어 주면은 둘 다 전설에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몸 순행동화로 우리가 많이 발음을 하곤 하고 이몸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몸 순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발음이 2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21번부터 22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이제 군무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문학이라든가 비문학 제재가 이렇게 2개 이상의 문제로 한 제재에 연결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지엽적이고 지식적인 문제들이 많이 소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21번부터 25번까지 좀 다루고자 해요. 우리 보시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은 그쵸 양심의 잣대가 되는 그런 대상이죠. 비춰보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양심의 어떤 기준이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쵸 사소하고 미약하지만 그러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낄 만한 거에도 나는 무척 괴로워했다예요. 여러분 괴로워하였다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 표현이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가 되고 있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 그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양심에 부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다. 모든 죽어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치,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은,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고 하면 어떤 길일까요? 그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get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시제가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또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늘 밤에도 일단 이 밤은 굉장히 암담한 현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암담한 현실 상황에서도 내가 꿈꾸고자 하는 별, 나의 이상이 그런 바람이라는 것도 역시 세모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그쵸, 항상 고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잖아요. 윤동주는 제가 이제 뭐 별명을 제가 지은 게 샤이가이예요. 샤이가이. 왜냐면 너무 계속 부끄러워요. 너무 계속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심을 계속 느껴요.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부끄러움 따위는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 같이 골라볼게요. 가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의 맥락이 쭉쭉 있을 때 앞부분의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두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요운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위치에서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끝부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군이라고 해요. 가군. 그래서 가군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뭐 다로 끝나는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죠. 시간의 순차적 이동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순행적인 순서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 그 순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차적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쵸?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바람이라는 시어는 시안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 사행의 바람은 아주 사소한 심리적인 갈등, 양심의 가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행의 바람은 내가 이제 소망을 갖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중심 소재를 대조적으로 설정해서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하늘과 별은 좀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고요. 그리고 바람과 밤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입니다. 그래서 시어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어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22번 같이 갈게요.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꾼다고 해서 자연의 어떤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연의 흐름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이치라든가 어떤 자연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그냥 별은, 하늘은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실제 하늘에서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별이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지고 하는 어떤 자연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지 않고요. 현재와는 다른 이상적이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샤이가이라니까요. 계속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계속 성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옳지 반성하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요. 그리고 살아갈 날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고요. 비단 20분만이 아니라 윤동주의 시에서는 그런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그 부끄러움을 어조로 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에서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과 뭐 타협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추를 해보건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안 살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출을 하고 또 추론을 하면은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어떤 비극적인 그런 암담한 현실에서 일제 협력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건 자신의 양심에 이제 어긋나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4번은 뭐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시적 화제에 대해서 시 안에서 파악되는 올바른 내용은 반성적 성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번부터 24번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사람은 동물을 좋아한다. 아이들은 동물을 보면 눈빛을 반짝이고 어른의 세계에서도 애완동물은 각별한 사랑을 받는다. 동물을 좋아한다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면서도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에게 독특한 정서와 의미를 부여해왔다. 그래서 뭔가 다른 동물들과 이기고 정복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궤적을 읽어왔으면서도 뭔가 그들에게 독특한 정서와 의미를 부여해왔는데 고대의 많은 신화들에서 동물들은 환웅처럼 초월적인 상징으로 군림을 하는데 이는 토테미즘과 관련이 있다. 동물과 인간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토테미즘과 관련해서 이제 동물의 어떤 독특한 정서를 부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토의 눈물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탄자니아의 어느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 탄자니아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어떤 우리가 그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맛보는 그런 여러 동물들을 그들은 직접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그려라, 동물 그림을 그려라고 했더니 파리 같은 벌레, 뭐 다리가 가느다란 새를 그린 거예요. 즉 아프리카에서는 몇몇 보호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런 곳을 구경하러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뭐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요. 뭐 경제적 여유도 안 되는 거죠. 뭐 시간적 여유라기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이제 안 돼서 못 가는 거죠. 그에 비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한 대도시에는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야생동물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화제를 지금 어떤 인간과 동물에서 동물원 쪽으로 이렇게 조금 끄집어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게 바로 화제가 동물원이거든요. 동물원. 다양한 동물의 모습은 언제나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옛날에 연암 박지원이 썼던 열화일기에서 코끼리를 처음 본 충격과 감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낯선 동물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죠. 연암이 느꼈듯이 굉장히 진기한 경험이다. 그런 시각적인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동물원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연암 박지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연암 박지원을 언급한 거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동물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감흥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박지원의 문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시각적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동물원이다라는 것은 바로 글쓴이의 의견인 거예요. 동물원의 역사를 지금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묻고 있어요. 감금과 억압의 장소인 경우가 많다. 라고 말하면서 동물원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별로 고유하게 지니고 있다는 어떤 소생생활권이 있어요. 뭐 어울리는 동물들이 있고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냥 인간들의 기준으로 그냥 막 이렇게 동물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거는 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어떤 공간과 환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감금과 억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읽은 대로 대부분의 동물원에서 종별 고유하게 지녔던 소생활권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통합해서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제 동물원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탄자니아의 아이들은 야생동물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고작 이제 동물들이라고 그린 그림이 정말 뭐 모기와 같은 것들만 그렸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겐베크 동물원은 방사식으로 현대 동물원의 원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겐베크 동물원 이 부분을 열심히 안 읽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1907년에 세워진 독일의 하겐베크 동물원은 이른바 방사식 동물 수용 방법을 채택하여 현대 동물원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연암은 열화일기에서 동물원이 인간의 시각적 욕망에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암의 열화일기에서는 그치 사람이 이제 동물을 봤을 때 어떤 경험들이 모두 진기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언급한 거지 이것은 글쓴이의 어떤 의견이자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24번을 같이 갈게요. 위 글을 읽는 도중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것은입니다.
열알개에서 코끼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글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보는 거 좋죠.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나라의 동물원의 역사를 또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의도를 찾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글쓴이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서. 많이 가네. 여기서. 그렇다면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이 글쓴이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뒤의 내용을 살피면은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감금과 억압의 장소라는 거죠. 굉장히 억압받고 있고 근데 감금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장소가 바로 동물원일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백과사전에서 찾을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는 앞문장의 의미, 그리고 뒷문장의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거지 백과사전을 찾을 만한 일은 아닌 거죠. 토토의 눈물 1화를 소개한 글쓴이의 의도를 앞의 내용 그리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의도를 살필 수가 있죠. 맞습니다. 25번입니다. 여러분, 글쓰기의 과정 중에서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글쓰기의 단계를 보면은 계획하기,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내용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 생성하는 방법으로 생각그물 만들기가 있는데, 생각 그물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데 효과적이다. 그쵸? 아주 자유롭게 그냥 생각들을 연결고리를 삼아서 그냥 자유롭게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딱 글을 쓰려면 상당히 어색하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쫙 이어가는 거예요. 운동회. 운동회 때 엄마가 그날 못 왔던 경험이 생각나. 그래서 나는 무척이나 슬펐지. 하지만 뒤에 엄마가 오셨고 그리고 나는 뭐를 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 구문을 그냥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연결된 생각의 고리를 이어나가는 방법이므로 자유롭게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 맞고요. 자유롭게 떠오른 생각들을 모두 소재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진 않죠. 여러분, 생각금을 만들기를 통해서 마련한 내용도 그러하고 이렇게 자료 수집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생성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독자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선별해서 선정해서 선택해서 쓰는 거지 모두 다 쓸 필요는 없죠. 뒤죽박죽 섞인 생각들을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나라가 되겠죠? 2번입니다. 우리가 생각그물은 여러분 말이 좀 생소하셨지만 요즘 이제 우리말로 많이 바꾸어서 교과서에 소개가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자유롭게 연상되는 것을 지도를 그리듯 나타내어서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1회 동영 모의고사 한번 잘 정리를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강의까지 드러내는 시간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정말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어법 그리고 어휘까지 정말 알뜰하게 잘 챙겨갈 수 있는 좋은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잘 좀 같이 협력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